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국민이 모여든 상징적인 장소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도 많은 시민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 경축식과 또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 하프타임 뉴스와 오늘의 뉴스에서 광복절 행사와 또 저녁에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다녀온 휴가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피곤함과 무기력감이 몰려온다면 그건 바로 휴가 후유증일 수 있는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이 휴가 뒤 일상 복귀를 힘들게 하는 이 휴가 후유증 원인과 회복 팁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광화문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아주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되죠. 네, 광복 80주년인 오늘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표들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실상의 공식 취임 행사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한 터라 국회 취임 선서만 마치고 곧장 국정 업무에 돌입했었죠. 국정 정상화를 위해 숨가쁘게 국내외 현안 해결에 매진했던 두 달을 지나 광복절인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대축제로 국민 임명식을 준비했는데 네. 역대 취임식과 달리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광복 80년의 의미를 더해 국민대표 8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빛의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데요. 광화문 광장에만 약 10,000명이 모이고 행사장 주변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약 40,000명이 운집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행사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도 예보되면서 정부는 행사장 안팎에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도심권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는데요. 네. 특히 오늘 자정까지 적선 로터리에서 광화문 로터리, 세종 로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요. 네. 또 광화문 로터리에서 세종대왕상 앞까지 편도 전차로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경찰은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가 지금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 회복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죠. 네, 앞서 하프타임 뉴스에서 경제 동향 관련 이야기 나눴을 때도 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지방에 갈수록 쌓이는 미분양과 빈집 문제를 풀겠다며 정부가 세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지방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까지 56개 대책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세컨드홈 지원에 나서는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지방 중소도시의 집을 또 사도 세금을 매길 땐 계속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예. 대상은 기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추가되면서 강릉과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지역별 거점 도시 9곳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로 취급하는데 한 달 살기, 5도 2촌 등 최근 늘고 있는 중장기 체류객들이 두 번째 집을 사도록 길을 터주는 셈입니다. 예. 정부는 또 기존 특례 혜택을 받아온 평창과 공주,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주택 기준 가격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양도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 공시 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공시 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놔도 세금 혜택을 늘려주는데요.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되살려서 민간 임대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에서 빼주는데 다만 이 혜택은 인구 감소 지역에만 해당합니다. 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건 이르면 하반기, 또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역시 이 지방 발전을 위한 건데 정부 주도의 지방 투자도 규모를 키우고 또 속도를 높이기로 했네요. 네,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인데요. 네.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용어가 익숙지 않으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예. 정부가 뭐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지역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필요성 면에서 타당한지 따져보는 절차인데 네.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돈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를 조금 덜 까다롭게 해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당초 기준이 엄격해서 통과 못하는 사업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손해보느냐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현행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 원, 재정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 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6년 만에 공식 개정이고요. 예. 정부는 또 올해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하고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완료하고요.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도 확대하고 일몰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기름값이 오르진 않겠네요. 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네. 두 달 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추석 고향길 기름값 부담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와 LPG는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 경유가 494원, LPG가 173원인데 각각 82원, 87원, 30원씩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정부는 4년 전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는데 두 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면서 벌써 이번이 17번째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설명했는데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10월 이후에도 이 인하폭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7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배럴당 60달러 초중반대로 하락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소속 8개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원유 증산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네. 당분간 유가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원유 생산 증대를 통한 저유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유가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국제유가 하향세가 지속될 경우 10월 말에는 우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조금 더 축소하거나 인하 연장 종류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뉴스에서도 보면 여기저기 이 사기 관련된 뉴스들 많이 접하는데
이 계좌이체 사기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물건을 사면서 카드 대신 계좌로 이체하겠다 해놓고 네. 교묘하게 입금자 명에다가 금액을 적고 실제로는 훨씬 적은 액수만 보내는 수법이 유행이랍니다. 하하. 예를 들어서 네.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하면 네. 입금자 명에 이 숫자로 50만 원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50원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아. 예, 은행 알림이나 메시지가 뜰 때 이름 대신 이 숫자가 뜨다 보니까 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폰 2대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얼굴 마주보고 거래할 때 사실 입금이 잘 됐는지 은행 어플 구석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리 보기 창에 뜬 숫자와 금액만 같은지 쓱 보고 마는데 해보니까 누구나 속아 넘어가겠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네. 지난 5월 부산 사하구 편의점 4곳과 서점 한 곳을 돌면서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제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소액만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20대 여성은 부산 지역 금은방들을 돌면서 이 같은 어. 수법으로 세 곳에서만 1,200만 원어치 금품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해야 할 일 있으시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현금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입금 계좌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참 간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눈앞에서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지. 참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예, 예. 자, 우리나라 초저출생 문제 참 심각한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요즘 그래도 아기 울음소리가 조금씩 더 들려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5개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49세 사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요. 한국의 젊은 층이 이들에 비해서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월등히 많고 아,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나 기회 제약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교 대상이 된 이들 나라도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긴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한 명대로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높은데요. 예. 조사에서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의외로 한국이 50%를 넘기면서 가장 높았는데 어. 출산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약 30%대로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이 20%대로 유일하게 우리 뒤에 있지만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던 반면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47%로 더 높았습니다. 오, 네. 이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출산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이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아이를 낳는데 그만큼 고민할 요소가 많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특히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 반면 이웃 나라인 일본은 그 비율이 약 30%대, 스웨덴은 20%대에 그쳤고요.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한국이 59.9%로 30%대인 프랑스와 일본도 25%인 스웨덴보다 월등히 높았고요. 오, 네.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거나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문항에서도 한국은 60% 가까이가 어렵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요. 네.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요. 또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하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또 제도의 실효성 등 이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다. 향후 인구 정책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강조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최근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과정을 겪으면서 참 네.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느끼면서도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를 참 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많이 얘기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조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미래 불확실성이 크진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죠.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붙잡혀 있던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네요. 네, 중국계 갱단이 운영하는 캄보디아의 한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네. 온몸에 피멍과 핏자국 등 폭행과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공관이 사망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네. 보도를 종합해 보면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 대형 쓰레기통에서 이불과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 2구를 수습했고 이 중 한 구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유. 이 남성은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온몸에 검붉은 피먼과 핏자국 등 구타 그리고 가혹행위의 흔적이 가득했는데 발견된 장소는 범죄 단지로 불리는 사이버 범죄 소굴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이 모여 살면서 보이스피싱부터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곳인데 경찰 단속도 소용없는 사실상의 치외 법권으로 중국계 조직이 꽉 잡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들은 조직원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목표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숨진 남성 역시 이곳에 감금돼 있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현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는 한국인 1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구직글을 보고 입국한 뒤에 이 단지들에 팔아넘겨지게 되는데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풀려나지 못하고 폭행, 고문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2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00%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피해 규모는 지난해 2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인력 1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캄보디아 입국자에게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발송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네. 대사관은 감금 피해자들에게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대사관이 현지에서 구출이나 범죄 수사 등의 사법 권한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무나 좀 끔찍한 소식인데 분위기를 네.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경복궁 흥림문 광장에서 열린 이 광복 80년 전야제에서 이 광화문 외벽에 투사된 김구의 이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시민들 눈길을 끌었는데 광복절 맞아서 미국 뉴욕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특별한 얼굴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한국의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는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독립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가족 사진이 대대적으로 오. 전시된다고 합니다. 네.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이 타임스퀘어 아메리칸 이글 매장 위 대형 LED 전광판에 순국선열의 기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영상이 상영되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유 열사의 조카 손녀 유혜경 한국유관순기념사업회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미공개 가족 사진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재구성돼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네. 영상에 활용된 사진으로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선생의 증명사진과 그의 아내인 조화벽 지사, 어린 유 회장이 함께 나온 가족 단체 사진 등인데 유우석 선생은 동생인 유관순 열사와 마찬가지로 1919년 3.1운동 당시 지역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된 독립운동가고요. 예. 이후에도 수많은 항일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충남 콘텐츠진흥원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김공미 충남 콘텐츠진흥원장은 세계 수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순국 소녀들의 독립운동과 발자취, 독립운동의 본산지인 충남을 소개하는 역사적인 행사를 뉴욕 한인회와 함께 개최해 기쁘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순국 선열의 기억을 만나다라는 주제의 영상 상영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네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이 이 안중근 의사의 한 유목이 1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있네요. 네, 광복 80주년인 올해 1910년 3월 중국 위순 형무소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유목 장탄일성 선조 1본이 11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멸망을 직접 경고하고 동양 평화 정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유일한 유목인데 폭 41.5cm, 길이 135.5cm의 비단 명주 천에 쓰인 8글자 그리고 한편에는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는 장인이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네. 일본을 조문한다라고 쓰인 이 유목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네. 일본의 제국주의가 뻗쳐나가던 때 누구보다 먼저 일본의 패배를 직설적으로 담은 겁니다. 예. 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본의 멸망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부분의 기존 유목들은 보편적 가치, 교훈적 내용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자신을 동양지사라고 소개하는 점입니다. 오. 안 의사의 유목 가운데 동양지사라고 쓰인 유목 역시 유일한데 일본의 제국주의가 결국 세계전쟁을 자초하므로 동양 전체 평화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지사의 모습을 추구한 겁니다. 안 의사는 위순 감옥에서 숨지기 전까지 동양 평화론 원고를 작성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는데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서구 열강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한 동양의 평화 공동체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적인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예. 이번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이 유목이 동양 평화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일본에 대한 가장 센 경고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유목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25년 전인데 당시 김광만 다큐멘터리 PD, 지금은 윤봉길 의사 기념센터장이 일본 도쿄의 한 저택에 보관 중인 이 유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집은 대만 총독부에 이어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관할했던 만주의 관동도독부 고위직을 역임한 집안으로 현재는 손자가 보유 중이었는데 당시 딱 한 번 유목을 보여준 게 세상에 공개된 유일한 순간이라고 하네요. 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당연히 국내 귀환도 허락하지 않아 이 진위 여부도 확인이 된 적이 없었는데 네. 과거 고위직을 지낸 자신의 집안에서 일본의 적대적인 안중근의 유목을 버리거나 없애지 않고 소장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져 일본 우익에 공격을 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반출을 거부해오다가 25년이 지난 올해 김광만 센터장이 다시 한번 광복회 경기지부 또 경기도와 함께 유목을 반입하기 위해 설득에 나섰고 어렵게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하프타임 뉴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의 첫날 고속도로는 막바지 휴가 차량들로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가장 정체 극심할 시간이라서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정체 구간 총 98km에 달합니다. 그 사이 덕평에서 여주까지 또 강원권에서는 횡성에서 평창 휴게소까지 가장 답답한 모습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미사에서 서정까지 쭉 정체고요. 남춘천에서 내촌 사이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광주 원주선도 곤잠 3터널에서 대신터널까지 한 흐름에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중부 3터널에서 광주 분기점까지, 호법에서 남이천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중부 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문경세제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경부 동탄터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비룡 분기점 사이 총 45km 정체고요. 또 북대구와 경주터널에도 이동량이 많습니다. 이어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동창원에서 산인 분기점까지 쭉 밀려 지나고요. 함안휴게소와 사천터널에서도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3대 개혁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부터 마치 유행어처럼 반복했던 말이죠. 네.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 민주당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민주당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건 검찰, 사법부, 언론 3개의 축입니다. 이들이 개혁 대상이 됐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서 지금의 검사 수사도 또 판사 판결도 기자의 보도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예. 이들이 자정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당이 입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판결, 언론의 보도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과 행태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3개의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우선 3대 개혁 중 민주당이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검찰 개혁입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누군가를 콕 찍어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기소할 거야. 이렇게 정해두고 죄를 찾겠다고 작정하고 소위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 예.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권은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가 나누고 기소권은 공소청이 전담하게끔 법을 고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사법개혁의 경우 골자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예.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또 판사의 평가 방식도 변경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근무평정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좋은 판결을 하는 좋은 판사 이 평가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회와 관련 단체, 법원 내부 추천으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관 근무평정을 매기자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네. 이 밖에 하급심 판결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도 이거 신설하자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언론 개혁인데요. 언론 보도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대해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를 국민권리 회복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3대 개혁 추석 전 폭풍처럼 몰아쳐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석 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 달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3대 개혁을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정청래 대표가 10월도 연내도 아니라 추석 이렇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 명절은 쉴 수 있는 빨간 날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에게는 명절은 일종의 중간고사, 시험날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은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인데 이때 밥상머리에 어떤 화두를 올리느냐 또 그 화두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바라는 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3대 개혁 입법 완수 이게 뉴스에 도배되는 겁니다. 네. 평상시보다 전 국민이 개혁 관련 뉴스를 읽을 시간도 또 기억에 남을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반드시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민주당이 속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일종의 오답 노트를 풀면서 얻은 교훈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저희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면 시험지 받자마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4점짜리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지금 정청래 후보가 쓰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3대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넘나들 때 그때 그냥 바로 3대 개혁을 치고 나갔으면 아하. 분명 성공했을 거다. 그런데 네. 소위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 풀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개혁을 할 시간을 놓쳤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허니문 기간에 한시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이 여대 야소 구조잖아요. 네. 민주당이 의석수를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입법 절차상 제동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뻥 뚫린 직선도로가 펼쳐져 있는 셈이라 네. 입법 환경이 마련됐을 때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구상입니다. 뭐 반면 야당이나 뭐 법조계, 언론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각 주체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너무 속도에 치중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뭐 검찰을 없애고 판사를 늘리고 언론 징벌제를 강화하는 게 사실 그렇게 가벼운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추석 전 이렇게 데드라인을 못 박아놓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많이 생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의회 독재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3대 개혁 초안부터 마감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야당의 존재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협치가 무너졌다며 국회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특히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기소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못하게 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권력이 분산되는 만큼 책임감도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특정 성향 인사를 대거 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법개혁안대로면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최대 26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여당의 대법원 장악 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언론개혁에 대해선 뭐 저부터가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네. 아무래도 악의적인 가짜뉴스 이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보나 정황, 뭐 증언에 의존해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기사의 이 미완결성이 가짜 뉴스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간 민심을 잃은 계기가 누적된 결과라면서 검찰, 사법부, 언론 내부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개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서 각 분야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개혁,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선 이 3대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 뭐 예.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사법부, 언론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곤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직접 표적 수사나 정치 판결, 뭐 가짜 뉴스를 계속 비판해왔던 만큼 정청 내부의 빠른 개혁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공식적으로는 입법은 여당의 몫인 만큼 정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고요. 정부 일각에선 속도와 범위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난이도 높은 개혁을 정권 초에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이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헤매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같은 논리로 개혁에 너무 치중하다가 정부가 내세웠던 국민 통합, 야당과의 협치, 민생 회복 이런 메시지들이 힘을 잃거나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취재 과정 중 만난 한 장관급 인사가 말하기를 예. 개혁의 수혜자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명심, 대통령 의중이나 당심이 아니라 조금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우려를 표한 건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만나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당정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중수청 소관부처를 어디에 둘지 대법관 증언 규모와 시행 시기, 언론개혁의 적용 범위 이런 거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세부 의견이 조율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검 이야기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정당의 당사는 뭐 종교로 따지면 교회나 사찰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죠. 네. 그래서 수사기관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예. 예,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죠. 네. 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이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를 밀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는 문자 대화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 측과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또 통일교 측이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정 인물들의 가입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검은 통일교 대거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500만 명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짚었나요? 네, 국민의힘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을 넘어서 대국민 검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확보하려는 당원 명부에 이름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당비 납부 계좌번호까지 요구했다며 이거 국민 1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압수수색 시점에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로 지도부와 당직자 대부분이 직장에 있는 틈을 타 지방에. 지방에 네. 있는 타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식 예, 이렇게 특검이 당사로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특검은 당사 출입구에서 무려 15시간 동안 대치했는데요. 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지도부가 당사를 지키고 또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또 압수수색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이 위기감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원내 의원과 보좌진들 모두 집결시켜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했던 인사들도 있었잖아요. 이번 상황 두고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 개파를 떠나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환영하는 국민의힘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김건희 특검 찬성했던 인사들은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인사들이 갖은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특검이 뭐 출범할 이유도 당이 이렇게 압수수색 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네. 예, 조경태 후보도 전당대회 중 압수수색이 시도된 건 강력히 항의한다 하면서도 이 모든 건 배신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이 특검 그리고 여기에 뭐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대회 흐름이나 정치권에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후외환 상황입니다. 당 안팎의 악재에 당의 시선이 분산돼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며 원팀 대응 구축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심리적 분단 상태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앞서서 전환길 사태가 촉발한 개파 갈등도 쉽게 봉합되지 않을 성이 큽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셀럽이 된 전 씨가 찬탄 세력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찬탄 의원들은 전 씨의 출당을 넘어서 당의 극우 세력 척결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예. 결국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개파 갈등 주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코너, 또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1시 정각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4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얼굴이 헬스카네와 얼굴이 헬스카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헬스카네가 맞습니다. 헬스카다는 얼굴에 핏기나 생기가 없어 파리하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를 뜻하는 형용사는 헬스카다가 아니라 헬쑥하다입니다. 또 봉사활동에 노근노골했다와 봉사활동에 노글노곤했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노근노골했다가 맞습니다. 노근노골하다는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일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노근노골은 수고로울 로, 근육근, 뼈골자를 쓰는 한자어로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일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해걸음이 되니 추워졌다와 날씨가 해걸음이 되니 추워졌다 중에서 맞는 것은 발음 그대로 쓰는 해걸음입니다. 해걸음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를 뜻하는 고유어 명사인데요. 해름과 같은 뜻입니다. 해름이 다 되도록 동생은 오지 않았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무더위 속에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금 영종도와 김포 부근에 소나기 구름이 또 발달하고 있어서 1시간 내에 서울과 인천에는 다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광주와 부산, 전주 34도, 강릉과 제주 33도, 서울, 대전, 철원 32도 등이 되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로 라디오 주치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여행 뒤에 찾아올 수 있는 휴가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려니 몸과 마음이 유난히 힘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문자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고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새벽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 등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정치인들이 패전일인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세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료를 복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오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광복 제80주년 경축식 소식부터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경축식 참석해서 경축사를 냈는데요. 예.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의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면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특히 좀 그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의지가 좀 드러났어요. 네.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는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되고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그 신뢰 구축에는 말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예.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도 긴장 완화,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한반도 그 평화를 위해서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일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담겼고 특히 남북 기본 합의서 그동안의 과거의 그런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쭉 해서 그런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이 없는 한반도다 이렇게 북한의 그런 핵 관련한 기조에 대해서도 또 살짝 언급을 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광복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한일 관계 또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인 네. 건데요. 그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를 외면하기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일본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반자인 것은 맞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요. 일단 이재명표 실용 외교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가 하면 일본이 그 고이즈미 농림상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 그 고이즈미 농림상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아주 그렇죠.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죠. 네. 야스쿠니를 참배를 했어요. 예. 일본이 어떻게 우리한테 호응하고 협조할지 이것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펼쳐지는 국민 임명식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뭐 진영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모두를 초청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막상 이 보수 진영 쪽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네. 이것도 사실 조국 전 대표 사면의 여파라고 할 수 있죠.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정치인들은 그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민 임명식 불참을 결정했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등등 전직 대통령들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 배우자들 김옥숙 여사나 이순자 여사 네. 대통령실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고요. 네. 그러니까 80주년 광복절의 모처럼 대형 행사이기도 하고 그 통합을 어쨌든 간 대통령실에서 표방을 했지만 네. 그 행사가 사실은 진영 대립의 한가운데에 그런 열리는 그런 공교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민주당도 막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정치, 경제,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인터넷으로 참여 신청한 분들 중에 3,500명을 추첨을 통해서 초청을 했고요. 예. 임명식 전 과정은 KBS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앞서서 저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이 열리는데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과 국제기구 대표, 국내 6개 경제단체장 등이 초대됐습니다. 네. 이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이 경제 사절단에 동행한다는 소식이죠. 네, 확정이 됐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두산, 한화, HD 현대, 대한항공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고요. 이 경제 사절단은 이제 경제 외교에서의 역할을 하러 가는 건데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하고 만나고요. 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하는 어떤 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전 등등 전 산업에 걸쳐서 한미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전망인데요. 네. 특히 제일 주목되는 건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예. 관심사입니다. 네. 네, 이렇게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거는 매 정부 때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매 정부 때마다 바이든 때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약속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짓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마다 전략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를 결정을 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관세 협상 때 주력했던 프로젝트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조선업이었잖아요. 예. 이제 그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한미 협력의 상징까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조선 산업에서 양국 협력을 어떻게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특히 하나그룹이 그 미국 필리조선소 여기를 인수를 했었는데
또 여기 지역이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 쓰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필리조선소에 양국 정상이 방문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242일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됐는데 앞으로 이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관심이 쏠리네요. 네. 존재감이 어쨌든 간 되게 커서 네. 이 자정께 나왔어요. 네. 근데 짙은 푸른색 양복에다가 푸른색 넥타이 차림이었고 교도소 나오면서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 인사드린다. 이렇게 운을 띄우고 네. 사면 복권을 탄원해준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학계 등등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네, 자신의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예. 요 그림을 사실 사면 발표 날 때부터 그리고 수감에서 풀려나는 그 장면까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조국 전 대표가 원래 이례적으로 부부가 함께 수감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격을 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수감이 됐고 반대로 조국 네. 전 대표는 본인이 사면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하겠다. 요 말인즉슨 이제 복당 생각하고 정치 복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될 텐데 혁신당도 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 최고위원 전원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 개최하겠다는 건데 예. 네. 요거는 조국 체제로 얼른 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면되는 순간 어쨌든 간 전국의 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타이밍도 지방선거를 한 10달 정도 앞두고 있고 법력권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사실 그렇게 국론 분열을 뜨겁게 달구고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던 조국 사태가 또 재현될 거라는 예상도 예. 적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야 워낙에 좀 강성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몸을 좀 낮추면서 로우키로 갈지 이것도 볼만한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청하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분명히 친문계로서 예방하러 갈 텐데 그 언제쯤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좀 미정 상태이고 네. 그 여부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조금 당장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좀 여러 가지로 몸을 사리고 낮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 됐으니 또 복당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비판적 여론을 얼마나 상대하고 잠재우고 또 얼마나 설득력 있는 비전을 내놓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지금 이제 구속되고 처음으로 소환 조사 받으러 나온 김건희 여사 내일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죠. 네. 서울 남부구치소 출발해서 법무부 호송 차량 타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갔고요. 조사를 받는 도중에는 수갑을 풀었다고 합니다. 네. 특검이 이날 김건희 여사 상대로 그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네. 줄곧 진술 거부를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간 총 2시간도 못 채우고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다 이렇게 대부분 일관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특검은 오는 18일에 김건희 여사 추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특검 일정표가 그날 불렀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먼저 조사하려고 계획이 알려졌었는데 공천 개입 의혹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8일에 추가 조사한다고 하는 그날에는 어떤 사건 조사하게 될지 이것도 주목되고 네.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에요. 근데 줄줄이 조사할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팀으로서는 속도를 내고 싶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진술 거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에 대한 대응책도 특검팀으로서는 고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오늘 오후 2시에는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이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제 이게 특혜 논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서울구치소가 뭐 거기 수감돼 있는 동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여러 차례 실패했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윤 전 대통령만이 특혜를 받는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에어컨 원래 이제 그 독방에는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네. 접견실로 가면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주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특히나 예전에 그 강의구 전 대통령실 일부속실장이 접견하러 갔을 때 네.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윤 전 대통령한테 건넸던 어허, 정황이 예. 확인된 게 이번 조치의 가장 주요한 그런 계기가 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과 시간 이외에도 음. 변호사가 접견한 정황도 또 파악이 됐고 네. 민주당 특검 대응 특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 접견한 것으로 와. 알려졌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앞으로 그래서 단독 접견실 제공이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는 현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예. 다르게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또 인사 조치하고도 또 별도로 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우 차원에서 단독 접견실 사용을 용인해 왔지만 악용해서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소속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 살펴봤을까요? 예. 일단 경찰이 이미 지난주에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 꾸려가지고 2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요. 네. 이춘석 의원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한 건데 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그 보좌관 차모 씨 명의 빌려서 증권 계좌 열어놓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명 내부 거래한 건 아닌지 이런 예. 것들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춘석 의원 조사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조사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미러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안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미국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북부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라는 곳에서 네. 마주 앉게 되는데요. 예. 원래 좀 미군 기지에서 러시아 정상을 맞이한다. 이 부분은 미국 측도 조금 고민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푸틴도 이거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회담에 필요한 그런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두 정상,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도 두 번째 집권을 하는 거고 네. 푸틴 장기 장기 집권이기 네. 때문에 이미 그전에는 6번이나 만났어요. 아, 네. 근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였고 네. 2기 들어선 처음 만나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 미국 대통령 마지막으로 만난 게 푸틴이 조 바이든 대통령 2021년에 예. 만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주목도가 커지고 있고 그 푸틴이 트럼프에게 요구한다라는 시나리오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는 거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를 러시아로 이양하겠다라거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못하게 하는 내용들, 네. 우크라이나의 군대 규모를 제한하자,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 수립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젤렌스키를 좀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회담에서 뭐 3자 회담이냐 뭐 말은 많았는데 당사국인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배제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 원래 러우 전쟁 종식이나 영토 협상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젤렌스키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대신에 젤렌스키는 이제 유럽과 공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돈바스 지역이
그 천연 요새 같은 역할을 해서 우크라이나로서도 포기를 못하겠지만 유럽도 유럽도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이제 공조를 구하고 있는 건데요. 회담에 실패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휴일이어서 뭐 막바지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흔히 이 집 밖은 위험하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 갔다 오면 뭐 누구나 피곤하긴 하겠지만 유난히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죠. 뭐 무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지금은 여행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놀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놀러 간다고. 일하지 않고 쉬러 가는 건데 네.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더 무리를 해서 열심히 이제 여행을 즐기다 보면 네. 몸이 의외로 견뎌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고 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병원 찾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어요. 예. 뭐 다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무리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휴가 후유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는 겁니다. 뭐 휴가 후유증이라는 게 어떤 병명은 아닐 테고, 그러니까 휴가나 여행을 다녀오고 이렇게 겪는 어떤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 휴가 갔다 오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같은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죠. 네.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복귀한다. 아 진짜 가기 싫다. 거기 좋았는데. 아 진짜. 네. 이런 생각을 늘 겪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심리적 또 생리적 리듬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합쳐서 네. 휴가 후유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기력할 수도 있고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우울한 느낌도 있고 네. 또 뭐 뭔가를 좀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죠. 예. 사실 여행지에서 생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평소 생활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네. 거기 가서는 뭐 일상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스케줄도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저녁 시간에도 또 뭐 같이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즐기는 경우도 네. 있고 늦게 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 여행지가 평소 자기가 일을 하는 일상생활지하고 시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더 그렇죠. 그렇죠. 시차까지 겪으면서 이제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여행하고 나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며칠 안에 회복이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빨리 회복을 하게 하느냐 아하, 네.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가서 뭐 좀 일주일 이상 걸려도 아유 괜찮아 이러고 지낼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죠. 네. 빨리 갈수록 좋습니다. 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신나게 논 사람일수록 네. 휴가를 더 신나게 보낼수록 그 후유증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무리해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놀아 하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 참 어렵죠. 네. 그래서 휴가 후유증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무리한 일정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체력 소모가 많고 이게 어렵죠. 두 번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 휴가철 습관, 수면 패턴 깨진 거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힘들게 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시차가 클수록 적응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네 번째로는 이제 평상시에는 잘 그러지 않는데 휴가라고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과식도 평소와 다른 식습관을 하다 보면 이제 네.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아쉽기는 하잖아요. 휴가가 끝나면서 이 네. 아쉬운 마음과 부담이 생겨요. 아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맞아요. 이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
작용해서 휴가 후유증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휴가를 가기 전에 가장 기분도 좋고 몸 컨디션도 좋고 갔다 오고 나서는 기분도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좀 안 그럴 좋아지는 수 것 있죠. 같아요. 네. 네. 오늘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후 나타나는 이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가 후유증을 뭐 누구나 겪을 수는 있는데 유독 더 심하게 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어떤 뭐 유형일까요? 있습니다. 이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체력이 약하신 분들. 아, 기본적으로.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이 휴가를 가서 과도한 이제 스케줄이 짜져 있고 네. 쫓아다녀야 되다 보면 네. 괴롭죠. 이 체력이 약한 사람 중에는 이제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네. 노인들도 여기 포함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뭐 심신이 조금 힘드신 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괴로워요. 네. 또 두 번째로는 평소 생활 패턴이 아주 일정해서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히려 몇 엄청 시에 규칙적인. 딱 나가고 예. 거기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딱 하고 그렇죠, 그렇죠. 저녁에는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뭘 하고 예. 들어와서 딱 잠 주무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변화해도 적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너무 일정하게 사시는 분들은 요 휴가 갔다 오셔서 깨지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또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또 휴가 다녀와서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가라는 것은 이제 좀 일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하면 좋은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막 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아예 못하고 네. 그냥 꿍꿍 참다가 오시면은 이건 뭐 큰 병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평소 생활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거나 또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유독 휴가 후유증이 유독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후유증 증상으로 뭐 피곤하다는 건 물론 오겠고 그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일하기 싫어 이거죠. 맞습니다. 네, 무기력감과 전신 피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뭐 심한 운동이나 스케줄이 과도할 경우에는 오셔서 이제 또 근육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또 과도한 스케줄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스트레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기 장애도 생길 수 있고 네. 수면 장애도 올 수 있죠. 그렇죠. 예민하신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시차가 심하게 나는 곳을 가신 분들은 거기서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돌아와서도 또 잠을 못 맞아요. 자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면역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면서 입 주변에 뭐 포진도 생기고 네.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 뭐 아주 답답한 일이 생기죠. 또 방광염 생기시는 여성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거 잘 해결 못하면 장기간 또는 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놀고 와서 일상이 이렇게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따지고 보면 좀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이 후유증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우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죠. 아직 이게 현실로 뭐. 돌아오지 못하고. 네, 거기다 예. 시차까지 안 맞으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나는 그 시간에 원래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일을 하려니 이게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업무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네. 또 휴가가 끝났구나. 이제 놀 날이 없네 이런 아쉬움도 있고. 네.
아유 가면은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라는 이제 부담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한 느낌을 만들게 되죠. 네. 또 일을 하려니까 예민해져 가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 내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네.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 또 심리적인 불편함이 또 신체 피로를 더 크게 느끼게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기 싫어 나 출근 안 할래 이런 분들도 생기게 되고 네. 또 월요병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정신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걸 빨리 전환시키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또 필요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런 분들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 휴가 직후에 사실 휴가 가 있는 동안 좀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바로 일을 몰아서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몸도 마음도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는데 과도한 일을 하려면 이게 이제 더 큰 무리를 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업무 능률이 아주 완벽하게 팍팍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겨우 막 50, 60%밖에 네. 안 되는데 100%, 120%를 하려니까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이 실수가 큰 아주 그냥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무리하게 프레셔 또는 뭐 막 무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네. 또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통, 뭐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도 나타나고 네. 육체적인 증상 때문에도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장기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휴가 다녀오신 분들 다 같이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사실은 이제 나눠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업무 강도를 조금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휴가 가서 평소에 잘 안 하던 막 물놀이나 뭐 등산 이렇게 격하게 하고 근육통 이렇게 심하게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우선 쉬셔야죠. 아프면 쉬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쉬라고 우리 몸에서 나한테 이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고를 딱 알아들었으면 통증이 나타났으면 쉬셔야죠. 예. 쉬시면서 충분히 몸을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서서히 조그만한 이제 작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을 긴장에 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금방 또 적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통 같으면 뭐 한 2, 3일이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좀 무리가 됐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걸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걸었다. 네. 이런 경우는 돌아와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뭐 약물의 도움,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어. 상의해서 약물의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가벼운 산책 같은 이런 스트레칭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혈액순환도 좀 높이고 네. 또 영양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네. 거기다가 수분 섭취와 수면을 잘 하시는 것이 이런 근육통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회복에 온 집중을 하셔야 그렇죠,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네. 해외여행하고 와서 시차 적응 진짜 어려움 겪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어렵지. 이거 사실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개개인에 맞춰야 됩니다. 네. 또 시차도 뭐 12시간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네, 네, 뭐 네. 5시간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개개인별로 또는 그 시차 나는 지역별로 다 다른데 네. 지금 현 일상생활을 하는 이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빨리 적응을 하려면 돌아오셔서 거기서는 내가 지금 자는 시간인데 여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네. 네. 그러면 졸리가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졸리다고 자면 안 됩니다. 아. 빨리 회복을 하려면 아하. 현지 지금 있는 곳의 일상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잠 시간을 바꿔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일하는 시간이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겨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날 복귀하시는 분은 되게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복귀를 하는 거니까 네.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낮 시간이면 나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아하, 움직여라. 예, 운동을 하면서 그 졸린 상태를 자꾸 조금 뒤로 미루고 그리고 현지 시간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상황에 잠자는 시간에 가서 잠을 자야 이게 빨리 복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취침 시간 조정이 제일 훌륭한 방법인데 예. 그 현지 뭐 휴가 같은 곳에 시간에 맞춰서 잠을 주무시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셔서는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의 시간에 맞춰서 잠 시간을 빨리 바꾸시는 것이 제일 적응하기가 쉽게 됩니다. 물론
꿈 같은 휴가를 끝내기가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네. 빨리 몸을 현실 시간대로 맞춰야 이런 후유증도 맞습니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거기다가 젊을 때는요 이게 네. 금방 적응이 돼요.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저도 돌아오는 날 업무에 복귀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오자마자. 예, 새벽에 도착하자 우리나라 새벽에 도착하고 바로 출근을 한 날이 있었는데 아이고, 네. 이게 금방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부상을 당해가지고 여기 이마를 찢었어요. 아이고, 부딪혀가지고.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천천히 하는데 현지 시간에 맞추고 한 하루 정도의 그 여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휴가 후유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가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휴가 후유증을 덜 느끼는 방법에 관해서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10cm 그리고 빅나티 피처링의 Monday's Coming 듣고 오겠습니다. 빅나티가 피처링한 10cm의 Monday's Com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휴가 후유증 겪고 계시네요. 0488님, 지난주에 경주 다녀왔는데요. 너무 더워서인지 계속 피곤합니다. 영양제를 맞으면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분 너무 더운 데에서 많이 돌아다니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전해질도 많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예.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영양제 한번 병원 가서 처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944님은 휴가 다녀와서 입안에 혓바늘이 돋았습니다. 빨리 낫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낫는 방법이요? 네. 쉬시면 됩니다. 네. 쉬기가 어려우시니까 네.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또 음식 중에서도 제철 채소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비빔밥 이런 거 좀 맛있게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비빔밥 먹으면은 좀 뭔가 소화 이렇게 적응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박봉자님께서는 푹 쉬고 돌아오면 몸과 마음이 가뿐해할 것 같은데 왜 더 피곤하고 축 처지는 기분이 들까요? 우울증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빠르게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이제 처방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는 나를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친구와 저녁을 한번 같이 드시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마 조금 더 빨리 아실 수도 있고 또 회복이 또 빨라지실 수도 있어요. 이 가벼운 대화, 네.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이제 즐거운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니까 편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산책들을 같이 하시면 이런 이제 작은 운동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로서의 처방보다도 뭔가 이렇게 정말 선생님, 아빠 같은 처방을 또 내려주시네요. 네. 친구와의 편안한 저녁 식사와 산책 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68님, 베트남 여행 다녀와서 물 때문인지 설사에 구토까지 반복하게 되면서 탈진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빠르게 정상화되려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겠죠? 아직 병원 안 가셨군요. 그러게요. 이 물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염된 거 어떤 음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설사나 구토까지 하셨다면 네. 빨리 가셔서 좀 확인하시고 그렇죠. 빨리 회복하셔야죠. 이럴 때는 이제 영양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설탕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링거가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고 얼른 회복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분들 가운데 0488님, 박봉자님, 6568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기리는 날이고 또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또 새기는 날인데 오늘 여행지가 바로 이런 의미와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간절하게 뭐 광복, 해방을 바랐던 우리 민족의 그 희망과 바람, 또 애환 등을 좀 두루 살펴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감동과 교훈이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예. 목적지 충남 천안입니다. 천안? 네. 아마도 뭐 천안이란 지명 얘기 듣자마자 네. 아하 하시는 그런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그런 네. 분들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천안에는 독립운동의 함성 그리고 결의 또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을 새겨볼 만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 먼저 목성읍 흑성산 아래에 있는 독립기념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이 독립기념관은 1987년 8월 15일에 개관했거든요. 예. 올해 38살 된 그런 곳이고요. 네. 이 독립기념관은 이름 그대로 무수한 외침을 극복하고 자주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 독립기념관에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결의의 탑이거든요. 네, 이 높이만 51m입니다. 와, 그래서 51m. 네, 고개를 쭉 이렇게 젖혀야지 예. 그 꼭대기를 볼 수 있는. 안 보여. 저기 있네요. 예. 목이 좀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네. 한참 올려다봐야 되네요. 네. 예, 그런 상당한 높이를 자랑하고요. 네. 그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문객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결의탑을 지나면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네. 이 방문객을 앞에 딱 버티고선 결의의 집 때문입니다. 길이가 126m, 너비가 68m, 높이는 45m에 달하는데요. 네. 아시아 최대의 기와집입니다. 진짜 정말 웅장하다 그런 표현이 절로 나옵니다. 네. 충남 예산에 가면 고려시대 때 지어진 수덕사라는 고찰이 있거든요. 여기 대웅전이 국보 49호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네. 바로 그 외관을 본떠서 이 결의의 집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 독립기념관의 기념물 같은 역할도 하고요. 네. 또 기와는 구리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현판은 서예가 일중 김충현 선생이 썼습니다. 예. 이 결의의 집 내부로 들어가면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조각상이 보입니다. 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힘찬 동작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온몸을 바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연 이 순국선열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네. 또 결의의 집 앞에 잔디마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앞쪽으로 쭉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태극기가 아주 촘촘하게 개양대에 서서 펄럭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펄럭이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고 네. 또 의미가 있지만 숫자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815개. 8.15.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아까 결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대의 또 기와집이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할지 기대가 되고 태극기가 8.15, 네. 815기가 개양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분위기를 좀 직접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립기념관 조금 더 둘러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야죠. 네. 이 독립기념관은 7개의 전시관과 입체 영상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또 전시관도 넓고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무려 5시간이나 잡아야 합니다. 5시간. 네, 그래서 미리 좀 정보를 알아두고 또 동선을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짜서 가는 게 효율적인데요. 네네네. 자, 7개 전시관에서는 일제의 잔인한 침략상과 각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문헌 자료도 그렇고 미니어처, 영상물 여러 가지가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데요. 우선 제1전시관 먼저 살펴보면 네.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인 1860년대까지 이전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외세국복의 역사를 정리해놨고요. 또 고인돌 모형이라든가 가야기마 무사상 모형, 또 거북선 재현 모형 등이 눈길을 끕니다. 네. 제2전시관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인데요. 186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입니다.
네. 뭐 우리 민족의 실현이 있던 시기인 만큼 힘들었던 때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제3전시관은 일제에 항거한 의병 전쟁과 또 안중근 의사의 의거 뭐 이런 것들이 뭉쳐진 그 구한말 국권 회복 운동에 관련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예. 제4전시관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간입니다. 뭐 다양한 시각 자료가 감성을 좀 자극하고 제5전시관은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군과 또 광복군의 흔적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예. 제6전시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밀람 모형이 쫙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눈길을 끌고 네. 마지막으로 제7전시관은 관람객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외에서 전개한 다양한 독립운동을 체험할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뭐 이렇게 전시관 위주로 살펴봐도 좋은데요. 네. 이 독립군영관 인근에 숲길 탐방 등과 함께 좀 일정을 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행 코스에 버금가는 그런 코스를 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독립기념관은 주변에 숲, 뭐 호수 이런 게 잘 어울려져 있기 때문인데 뭐 따로 캠핑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꼬마 열차라든가 어린이 놀이방 같은 그런 편의시설도 좀 갖춰져 있어서 네. 한나절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그 가족 소풍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잘 둘러보려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네. 하셨으니까 미리 동선을 잘 짜서 가시면 또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주변에서는 어떤 볼거리가 또 있을까요? 아, 네. 그 흔히 독립만세 운동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있죠. 동네. 네. 아우네. 맞습니다. 역시 연습 좀 했습니다. 예. 아우네 장터. 네, 그 아우네가 천안에 있습니다. 아하. 네, 아우네를 한자로 쓴 지명이 병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천안군 병천명이 바로 그곳인데요. 병천. 네. 네. 이 병천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유관순 열사 때문이죠. 예, 서울에서 1919년 3월 1일 이 3.1운동에 참가한 뒤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서 사촌 언니와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네.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은 3.1절 이후니까 4월 1일에 벌어졌는데요. 4일. 네. 4월 1일. 그래서 네, 네. 당시에 무려 3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이 병천에 유관순 열사 생가가 있습니다.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 당시에 일본 관원이 이 가옥과 헛간을 불태워버려서 빈터만 남아있다가 네. 1991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예. 생가 옆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요. 또 유관순 열사가 다닌 매봉교회도 자리합니다. 또 생가에서 유관순 열사 사적지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사적지에는 열사의 영정을 모신 추모각과 또 동상, 또 기념관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만세운동을 펼쳤던 아우네 장터가 아직까지 존재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인데 네네. 아우네 장터 일대는 지금은 병천 순대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병천 순대 네네. 유명하죠. 네. 아. 이 순대를 내는 식당 수십 곳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네. 그럼 이 병천이 왜 순대 때문에 유명해졌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이 1960년대쯤에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이 병천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순대를 만들어 팔다가 네. 순대 거리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이 병천 순대는 일단 일반 순대랑 좀 맛이 다른데요. 네. 당면 대신 채소와 선지로 속을 꽉 채우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 누린내가 나지 않고 맛이 아주 깊습니다. 아, 역사적인 장소인 아우네 장터가 이제 병천 순대거리로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이 선지가 들어간 속이 꽉 찬 병천 순대까지 맛보면 아주 별미일 것 같습니다. 자, 군침 삼키면서 다음 여행지 또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남 완도의 작은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섬과 광복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네, 이렇게 네.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전남 완도의 소완도 얘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방금 살펴본 충남 천안과 함께 이 소완도를 오래오래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예. 이 소완도는 아름다운 저항 정신이 깃든 섬입니다. 네. 항일의 땅,
해방의 섬이라고 부를 만큼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이 1920년대에 6천여 명의 주민 중에서 800명이 일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 조선인으로 지목됐어요. 그래서 그걸 불령 선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한일운동이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이 당시에 일본의 명령을 좀 따르지 않았다는 건 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좀 힘들다. 그렇게 좀 핍박을 받는다. 네, 이런 네. 방증이기도 한데요. 예. 뭐 때로는 뭐 감시라든가 아니면 심하게는 고문까지 받으면서 네. 그렇게 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견딘 이 주민들이 참 대단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이 소환 항일 운동 기념관을 찾아가야 합니다만 네. 일단 그보다 먼저 소환도 가는 법을 알아둬야지 여기 그렇죠.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환도에 가려면 완도 화홍포 여객선 터미널을 가야 합니다. 예. 예, 여기 완도 화홍포 여객선 터미널. 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소환항에 타고 가면 되는데요. 네네. 이 소환항까지 하루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여객선이 운항을 하거든요. 네. 또 차량까지 싣고 갈 수 있는데 이 차량을 싣고 갈 수 있는 배는 3척입니다. 네. 이 배의 이름이 좀 인상적인데요. 네. 대한민국 만세에서 따왔어요. 예. 그래서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 만세호. 이렇게 3척입니다. 네. 이 소환대에 가기 전부터 소환도의 그 항일 정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화홍포를 출발한 여객선은 이 노화도 또 동천항을 거쳐서 한 대략 1시간 정도면 소환항에 도착합니다. 네. 이 소환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왜요? 시선을 좀 넓게 섬 전체로 옮기면 모든 집에 또 모든 거리에 태극기가 다 꼽혀 있습니다. 태극기가 막 펄럭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소환도를 365일 태극기 개양섬으로까지 부릅니다. 365일. 네. 이렇게 매일 태극기를 개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소환도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저항한 정신을 드높이는 목적으로 태극기를 집과 도로 곳곳에 개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태극기 개양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 때나 개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완도군이 이 소환도에 365일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도록 이 조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와,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현재 소환도에 연중 판절럭이는 이 태극기는 무려 1,5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네. 이 소환도를 태극기의 섬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가 됐습니다. 전남 완도군 소환도 아까 초반에 뭐 항일의 섬이자 해방의 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진짜 섬 곳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태극기 관련해서 또 특별한 뭐 볼거리가 있어요? 이거 정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환도, 이 섬 안도 아니지만 소환도는 특별한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환항 앞바다 위에 엄청난 크기의 태극기가 있습니다. 앞바다 위에? 바다 위에. 가로 길이는 18m. 세로는 12m의 그물에 친환경 부표를 부착해서 만든 태극기입니다. 하얀 바탕은 무려 1,630개에 달하는 부표를 썼고요. 1,600. 예. 빨강과 파랑은 각각 318개씩, 건곤감리 4개는 158개의 부표를 매달았습니다. 158. 무슨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 부표를 다 합하면 2,400여 개의 부표가 태극기 제작을 위해 쓰인 건데요. 소환항 인근 담소에 설치해놨는데 딱 보자마자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바다가 넘실넘실 거릴 때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펄럭이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소환도가 왜 항일의 섬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소환도는 함경도 북청 그리고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입니다. 이 소환도에서 배출한 독립운동가가 69명, 또 독립인 유공자도 2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요? 예, 이 작은 섬에서 얼만큼 격렬하게 항일 운동에 나섰는지 예상할 수 있는 숫자죠. 소환도의 항일 역사를 모두 모아놓은 곳이 소환 항일 운동 기념관인데요. 이 소환항에서 출발해서 소환면 소재지를 지나면 소환 항일 운동 기념관이 나옵니다. 이 기념관이 위치한 곳이 일제강점기에 소환도 주민의 모금으로 세운 이 사립 소환학교가 있던 자리라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네. 이 기념관과 함께 소환 항일운동 기념탑 그리고 복원한 사립 소환학교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 소환 항일운동 기념관은 영상실과 전시실로 나뉘는데요. 영상실에서는 소환도의 그 항일운동 역사를 자세하게 소개해놨고 네. 이 전시실에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전국 항일운동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환도에서 평화적 시위와 무력항쟁, 교육운동과 노동운동, 비밀결사와 법정투쟁, 또 섬 주민의 자발적인 학교 설립 등 일제강점기 내내 다양한 항일운동을 전개했거든요. 네. 당사 도동도 습격 사건이라든가 전면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지금 작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섬 소환도에서 독립운동가가 89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그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1분 30초 이렇게 남았는데 소환도 구경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해보면 이 기념관을 나와서 소환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가 있어요. 기념관 앞에 난 길을 쭉 따라가면 소환도 남쪽에 맹선리, 진산리, 소진리, 부상리, 미라리를 거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그런 원형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천연불 기념물로 지정된 상록 수림과 몽돌해변 또 제주 한라산과 망망대가 펼쳐지는 전망대까지 아주 멋진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맹선리 상록수림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상록수림. 여기가 천연기념물 340호입니다. 해풍을 막아서 방풍림과 또 물고기를 불러 모으는 어부림 역할을 한 그런 수림이고요. 불가시나무, 후박나무 이런 상록수가 빽빽한데 구한말에 이곳에 일본인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까지 지어서 살았는데 이거를 소환도 주민이 거주지를 불태우면서 이 항일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의 원조라고 꼽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맹선리를 지나면 소환도 남쪽 해안 절벽에 따라서 이 고갯길이 이어지거든요. 고갯길 마루에 물침이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날씨가 맑으면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보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맞아서 정말 감동과 교훈이 있는 여행지 두 곳 살펴봤습니다. 충남 천안, 전남 완도군 소환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